네, 하나, 둘. 뭐라 그럴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죠. 주식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사람들 생각이 바뀌게 됐고, 특히 이제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깨닫기 시작했고, 잘못된 소비를 투자로 바꿔야 된다는 거, 그런 이제 생각의 변화를 일으킨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자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은행에서 돈이 불어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주시장에 들어오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제 다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죠. 단기적으로 너무 막 사고 팔고 한다든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주식 투자하면서 욕망이 생기는 거죠. 빚을 내서 투자하고 싶은. 그 사람들이 경제의 중요성을 알았다 그럴까? 우리 IMF 때도 그랬고,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주식을 산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 그런 학습 효과도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그 연령대가 낮아졌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교육이에요. 금융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투자가들한테 그런 방송을 너무 많이 보게 되면 잘못된 투자 습관이 생긴다. 그러니까 주식은 장기 투자, 그리고 10년, 20년 후에 노후 준비를 해주는 수단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을 사자마자 언제 팔 거를 걱정하거든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스페큘레이터라고 그러죠. 투기죠. 한국처럼 모든 매스컴이, 모든 증권방송이 막 이거 사라, 이거 팔아라, 목표 가격이 얼마다, 손절매가 얼마다, 타겟 프라이스가 얼마다, 이런 건 없죠. 연예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주식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장난처럼 하면 안 되고, 좀만 시리어스하게 해야죠. 한국은 아직도 너무나 단기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두 번은 맞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한 3년? 3년 미만이면 단기죠. 근데 대부분 일주일도 안 가고, 어떤 경우는 뭐 하루 만에도 안 가고, 지금 보면은 이제 증권회사의 수익은 사상 최대잖아요. 근데 그 돈을 누가 줬을까요? 우리 투자가들이 줬죠. 정치적인 테마주가 있는 그런 나라는 사실 전 세계에서 많지 않아요. 펀더멘털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어느 정치인이 되면 이 기업이 잘 될 거라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정치와 이 기업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죠. 왜 정치가 이 기업의 흥망을 책임져야 되죠? 앞으로 기업이 5년, 10년 동안 어떻게 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는 지극히 잘못된 투자 문화 때문에 생긴 거예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살면서 자본주의자를 비판하는 거랑 똑같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내부 정보를 샀다든가, 그런 건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사서 모았다, 그러면 굉장히 칭찬할 일이죠.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재경부 장관이라든가 경제 관료들 보면 부자들이 많잖아요. 부를 창출하는 거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경제 정책을 펼친다고 훨씬 더 낫겠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장기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라는 거는 여유자금, 장기 투자,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10,000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잘못된 과소비하는 거, 그거를 투자로 바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적당한 거는 좋죠. 근데 우리는 타임 프레임이 너무 짧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싶은 회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우리 맥도날드 매일 먹잖아요. 버거킹 매일 먹죠. 근데 아이한테 우리 10번 갈 거를 9번만 가고 1번 갈 거를 이 회사에 주식을 산다는 거는 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투자 철학이죠. 아니에요.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른 나라, 유럽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생각이 많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더 부정적이죠.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극히 잘못된 개념이죠. 그거에 정반대의 사람들이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은 어렸을 때부터 주식 투자하는 거를 당연히 여기는 문화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 있는 큰 금융기관들은 전부 유태인이 갖고 있죠. 우리나라는 유태인보다 더 영리한 민족이니까 지금부터는 다른 나라랑 달라야 되겠죠. 저는 한 번도 주식 투자할 때 정보로 투자라고 한 적 없어요. 공부라는 거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트를 보고 어떤 단기적인 정보, 그건 공부가 아니죠.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철학, 갖고 싶은 회사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는 주식을
멀리한 사람과 주식에 투자한 사람으로 나누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한 사람과 내 노동력만 일하게 하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경제 독립, 노후 준비예요. 그 이외에는 절대로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 돈으로 투자해서 번 거 가지고 놀러 가야지. 만약 그렇다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서는 너무 절망적인 얘기들만 많이 해요. 저 사람 왜 부자인데 왜 나는 가난하지? 그거를 자기로부터 찾지 않고 남으로부터 찾는 사람들, 그러면 절대로 부자가 안 돼요. 감정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거거든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우린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은 거예요. 자본 일하게 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노동만 일하는 걸 배웠죠. 교육의 부재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취직해서 월급 잘 받아라. 그러면 그건 노동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어렸을 때부터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을 만들어서 네가 사장이 되라. 네가 회사의 주인이 되라. 그런 교육 안 받았잖아요. 앞으로 100년은 문제를 푸는 교육이 아니고 문제를 찾아내는 교육을 해야 돼요. 지금은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뭘까?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까? 그런 문제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취직도 점수로만 하고 학교도 점수로 들어가고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죠. 유태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대부분 리스크를 즐기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중국도 마찬가지죠. 한국하고 일본은 안정된 거를 택하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취직만이 유일한 자기 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데를 가야 되니까 밀려있죠. 전 세계에 그 많은 나라는 없어요. 미국이 있을까요? 중국이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실패했으니까 내가 너 재건할 때 도와줄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냉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모든 취직을 시험으로 본다든 그런 경직성, 그리고 대학도 다 한 가지로만 봐서 들어가는 그런 경직성. 근데 한 가지 잣대로만 모아서 모든 사람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그 시스템은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약자들은 거기에 피해자가 돼요. 근데 한국은 교육, 금융, 노동 이게 다 너무 경직돼 있어요.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거 다 구별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제는 계약 사회가 돼야 돼요.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기부입학제 같은 경우도 이제는 허용이 돼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거꾸로죠.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500만 원이에요. 근데 부자는 500만 원이 너무 작은 돈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500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죠. 부자들은 내가 돈을 기부해서 대학교에 들어가고 그 자녀는, 그리고 다른 돈 없는 사람들은 등록금을 안 내고 다닐 수 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공정할까요?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좀 오픈할 필요가 있대요. 고용도 마찬가지죠. 계속 싸우잖아요. 노동자는 투쟁해야 되는 거, 자본가는 그걸 막아야 되는 거,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그러니까 갈등이 평행선이죠. 근데 정말로 거기에 피해는 노동자들인 거예요. 근데 낮에는 노동자지만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동시에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기업들이 그 스탁옵션이나 이런 거를 제공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다 같이 한 팀이 되는 거죠. 잘못된 방법으로 해고하는 거는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만은 회사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딴 데 가서 더 잘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게 되면 서로 불행한 거거든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점점 쇠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쪽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그 직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리스크를 택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젊은 사람이 많으면 그 사회는 어려운 사회다 이거죠. 온 젊은 사람들이 모두 나는 편한 걸 택할 거야 한다 그러면 그 사회는 역동성이 없는 거죠. 저도 이제 뭐 악플도 많이 달리고 하는 이유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사교육비 끊어라 그랬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격하게 반대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변하는 걸 보이거든요. 그 돈이면 투자를 해서 야, 얘 창업 작업으로 써라. 그렇게 처음에는 100명이 들으면 한 명도 동의 안 하다가 지금은 적어도 두세 명은 동의할 거려. 그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 단계죠. 내가 얘기하는 거 동의 안 할 수는 있죠. 근데 동의 안 하는 이유가 너는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를 보지 말고 제가 하는 메시지를 봐라. 자꾸 메신저를 보지 말고
저는 가르쳐주고 싶어요. 정말로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길을 가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산, 노인층의 빈곤율, 이게 다 돈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방 같은 데는 아까 얘기했듯이 금융문명이라는 게 전염병이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메르지 자서운영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우리 고객이 되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내가 마케팅에 집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끊는 거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나 혼자 강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지금 강연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각자 그 역할 분담을 하려고. 처음에 내가 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 굉장히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에는 6년 수익률이 91%예요. 근데 악의적인 사람들은 딱 제일 나쁠 때만 골라요. 5년 수익률, 3년 수익률. 그래서 나쁘지 않냐. 근데 6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은 91% 벌었어요. 비판하려고 들면 한이 없죠. 사람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제가 부동산을 사지 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국이 대부분의 자산의 70%, 80%가 부동산에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전 재산의 20%, 30%가 부동산인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두 번째로 월세가 유리한지 사는 게 유리한지 적어도 따질 줄은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집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는 편견, 그리고 집값은 무조건 올라간다. 비싸더라도 사야 된다. 그런 편견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안 들어요. 비판할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견을 깨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싶은 거죠. 특히 젊은 사람들, 빚을 내서 부동산 사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월세가 사서 그 나머지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이죠. 부동산도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주식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건 사람 잘 몰라요. 훨씬 많이 올랐죠.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자본주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업에 투자하는 건 훨씬 더 큰 리스크를 졌는데 부동산이 더 많이 올랐다? 그 나라의 자본주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저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에 투자하는 게 투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코인은 어떤 자산인지 어떤 화폐 수단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금에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금이라는 거는 그냥 물체잖아요. 일하는 돈이 아니죠. 우리가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그 회사는 가치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1년에 매출이 얼마큼 일어나고 자산이 얼마고 나름대로 측정이 가능한데 코인은 그 가치를 측정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돈들이 기업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했을 때 그 기업이 어떤 이노베이션을 일으켜서 그래서 돈을 버는 게 가장 아이디어라죠. 그거는 이제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투자라기보다는 내 재산을 묻어두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가격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혁신이 일어나는 거, 가치를 창출하는 거, 거기에 투자가 많이 돼야 되죠. 이게 이제 아직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싸움은 계속 될 거라고 보는데 어느 게 옳다고 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달러에 지금 기축 통화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미국이 포기할 수준이 올 거냐 아니면 정말 대치 수준으로 코인이 쓰일 것이냐,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헤지 펀드들은 돈 내는 건 다 하죠. 전체 자산의 한 1, 2%밖에 안 될걸요. 큰 투자 자산의 극히 일부분이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 내가 부자가 되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제가 정말로 도움을 받았던 거는 미국 사람들, 특히 금융에서 유태인들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옆에서 보면서 아, 이거구나. 한국 이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유태인도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유태인은 돈에 대한 교육, 그리고 엑스큐션, 돈을 실제로 일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을 엄마가 한다는 사실, 패밀리 밸류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죠. 가족끼리 안 모이죠. 아빠는 회사 회식 때문에 밤늦게 들어오죠. 우리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볼 수가 없죠. 학원에 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남이 낸 문제를 푸는 교육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질문하지 않는 문화죠. 질문이 있을 수가 없죠. 피곤하니까. 남이 하라는 것만 평생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세상은 그 엉뚱한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 좋은 점은 이제 그런 거죠. 실제로 대하다 보면 너무 뭐라 그럴까, 인간미가 없다 그럴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내가 미국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내가 놀랐던 기억이 나요.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옛날에 GPS가 없었잖아요. 그 할머니가 집에 가는데 택시 운전사한테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길을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도착했는데 택시비를 반밖에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줬기 때문에 넌 다 받을 권리가 없다. 근데 우리 통념상으로는 택시비를 다 내야 되죠. 근데 그 유태인 할머니는 그걸 계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얄밉죠, 그죠? 근데 그게 유태인이 갖고 있는 철저함, 그렇게 요만큼도 빈틈이 없는 거, 근데 인간미는 없죠, 그죠?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이 심하죠. 한국은 전부 아파트 옆에 살다 보니까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옆집 애는 어느 학교 갔지? 우리 애는 왜 못 갔지?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내가 저 집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굉장히 강하죠. 자본주의에서는 뭐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육으로. 부자처럼 보이지 말라. 너 부자가 되라. 그래서 너 부자가 될래? 그러면 이런 라이프 스타일 바꿔라.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럼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잘 안 한 거죠, 한국은. 그러니까 트렌드는 가난하게 되는 트렌드예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트렌드예요. 그거를 벗어나야 돼요. 수입이 내가 예를 들어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중에 30만 원은 무조건 내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고, 여행을 만약에 내 우선순위 둔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처럼 보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걸 억제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행 못 가면 가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 얘기를 꼭 즐거움을 뺏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건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려운 사람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한국은 엄청난 기회가 왔어요. 홍콩을 중국이 지금 망치고 있어요. 금융 허브를. 홍콩에 있는 많은 금융회사들이 떠나가겠다고 서베이를 해요. 그러면 그 자리를 어디가 차지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차지할 수 있죠. 한국은 엄청나게 다양하죠. 인터넷 기업서부터 플랫폼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철강, 없는 게 없잖아요. 딱 한 가지, 금융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거예요. 서울이 금융 허브가 될 수가 충분히 있어요. 중국하고 미국은 싸우죠. 샹하이가 금융허브이 되는 거를 놔두지 않을 거예요. 일본은 내가 볼 때 거기는 안 되고, 홍콩이 금융허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외국 금융회사들이 거기에 아시아 헤드를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킨 거예요, 홍콩 사람들을. 그래서 금융이 발전했잖아요. 금융회사들이 한국에 갖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금융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기존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라. 그리고 위험을 즐겨라. 그리고 기회가 많을 거다. 그리고 주위에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을 좀 멀리 하세요. 20, 30대는 내가 살았던 데보다 훨씬 더 기회가 많을 거예요. 부자 될 기회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